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시는 시각 8시 8분 26초 지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지난 4년 동안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대한민국의 재난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좀 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게 한국 사회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참사를 겪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상시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 기간 한정된 짧은 시간에 n분의 1로서만 다뤄지다 보니 한계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이렇게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미국처럼 상시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난 안전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느껴진 국정감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참사를 또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목격하셨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았던 국정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똑부러진 질문과 몰아붙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한 모양이에요. 응답률이 13.6% 나왔고 표본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나왔는데 용혜인 의원이 5% 정도로 1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감사한 결과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소수정당의 의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정감사에 임했는데 저와 저희 보좌진들의 노력을 많은 국민들께서 또 어느 정도는 알아봐 주시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n분의 1의 국정감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 국정감사의 어떤 한계를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쟁점 사항별로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요? 네, 일단 그 행안위 얘기를 뽑자면 행안위 얘기 제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의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오송 참사 당시에 사례 보고에도 재난방비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그리고 소방이 긴급구조의 책임을 좀 면해 보려고 그 통제단 가동 시점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좀 짚었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당시에 남아영 소방청장과 중앙통제단 근무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음주까지 한 사실도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자감세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게 그냥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가 11.6억 원이 삭감이 되면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몇 년 동안 모아둔 목돈을 털었어도 돈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고요. 네. 제가 좀 느끼는 건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존재 의미를 좀 망각하고 각자 도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 또 민생을 지키는 일이 지금 야당에게 요구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임위원장들도 만나서 쓴소리를 좀 듣겠다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쏟아져 나왔고 또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바뀔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국회에 와서 국회 야당 의원들과 악수 한번 한 거 밥 한 번 먹은 것으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구체적으로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더 확대해야 된다, 재정의 역할을 더 폭넓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국민들과 야당의 주장에 얼마나 호응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통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법안에 대해서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다시 국회를 무시하는 행보를 보일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그 예산안 얘기 나오셨는데 전액 삭감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삭감이 상당한 퍼센테이지로 삭감이 돼서 정말 뭐 혹자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곡소리 나게 생겼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내년이 너무 걱정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말 각계각층에서 곡소리 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뭐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도 정말 많이 삭감됐고요. 네. 그리고 잼버리를 국민들의 흑역사로 만든 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련된 예산들을 거의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시는 과학 분야 R&D 예산도 많은 삭감이 이어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좀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의 그 국회에서의 연설,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연설에서 국민들이 바랬던 것은 지금의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기후위기와 기술전환이 다가오는 때의 대한민국의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좀 마스터 플랜이 듣고 싶은 이야기였을 텐데, 이런 국가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재정의 역할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빅 플랜이 아니라 뭐 고효율 냉난방기를 1년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하겠다, 이런 좀 디테일한 예산만 늘어놓기에 바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번 예산안에 적어도 세 가지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국가 차원의 이 뭐 성장이나 수출, 뭐 고용 이런 거시지표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라는 차원의 경기 관리 전략이 담겼어야 하고요. 두 번째, 담겼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 회복 시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긴축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사실은 미중 간의 기술 태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산업 전환 전략이 담겼어야 하는데 오히려 R&D 예산을 삭감하는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인프라와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면 미래 산업을 키우는 인재 양성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 안 한 만큼 나중에 투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불평등 해소하기 위한 예산들이 더 폭넓게 담겼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자립지원 청년에게 10만 원씩 더 주겠다, 이런 좀 엄발의 오줌 누기식 지원만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 성장이나 수출 차원의 경기 전략이라든가 R&D 차원에서의 그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 내부에서는 뭐 위기라고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거를 쾌재를 부를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쟁 국가들일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아니면 다른 나라들 신생 지금 치고 나오는 국가들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러다가 1, 2년, 3, 4년 이렇게 더디게 가다 보면 국가적으로 뒤로 더 처지게 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조금 투자를 덜 하고 나중에 투자를 더 한다고 해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네. 이번에 R&D 예산 삭감은 그 규모도 굉장히 엄청난데요. 근데 내용 면에서도 이 산업 전략을 수행하는 정부 역할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은 산업 전환 전략에 국가 경쟁률과 국가 성장률이 달려있는 시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산업 전략의 핵심이 바로 R&D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 단기적 시각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없이 이루어져서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이 부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민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또 서민들이 힘듦에도 이렇게만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서민들은 폭넓게 지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생 예산들은 대규모로 삭감되거나 혹은 전액 삭감되거나 이런 예산들이 디테일하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될 텐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시는 건지 좀 의문이고요. 결국에는 국가가 경제 위기 시기에 그 위기를 국민들에게 알아서 극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기조의 전환을 국민들과 야당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용해인 의원을 섭외를 하게 된 것은 물론 이제 국정감사를 잘하셨기 때문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정당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국정이라든가 정치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금의 선거 제도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선거제 개편 관련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병립형으로 간다, 뭐 연동형으로 고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병립형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총선 날이 내일이어서 투표를 하신다면 이제 두 개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시는데요. 하나는 지역구 투표용지고 하나는 정당 투표용지입니다. 병립형은 2016년 총선까지 대한민국 정치제도가 채택해 왔던 제도인데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그리고 비례대표는 그러니까 정당 명부 비례대표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대로 의석을 나누는 것이 병립형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2016년, 17년 촛불 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 그러니까 득표율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을 의석수와 어느 정도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를 받은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포함해서 전체 의석이 5%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득표율, 지지율과 의석수에 왜곡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준다. 이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치제도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으로 돌리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탄핵 세력의 정치적인 복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민주당이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합의해야 된다라는 압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지난 여름에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나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선거제도 그렇게 탄핵 이전으로 퇴행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민주당 안팎뿐만 아니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더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보다 더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만큼은 막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립형과 준연동형 모두 다 한 가지씩 단점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병립형은 최대의 단점은 거대 양당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병립형은 이 기존의 정당들이 이제 의석을 자신들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학계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의견을 모았던 결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입니다. 네, 준연동형으로 했을 때는 위성정당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네, 저는 위성정당이 정말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들이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아니면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라는 원내 정당들의 결의안을 채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문제가 제도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위성정당이 문제라면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병립형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한국 정치 제도가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고 경쟁적인, 그리고 어떤 토론이나 논의보다는 어떤 대결적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것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폭넓은 연대 연합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정치 제도는 연대 연합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중당적을 불가능하게 한 정당법도 있고요. 그리고 현행으로는 당과 당 사이에 후보 단일화가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냥 한 후보가 그 결과에 승복하고 알아서 사퇴해버리는 단일화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히려 이렇게 폭넓게 연대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제도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탄 의원이 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예. 어떻게 갈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며칠 전에 여기 시사 인터뷰 오늘도 다녀갔고 또 본인의 의지도 밝히고 갔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네, 혁신위가 만들어졌던 계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불통과 오만, 그리고 독선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했다. 그 이유 때문에 혁신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여야 하는데요.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나는 아랫목에서 자라온 사람이다. 그래서 월권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혁신을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혁신의 대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변죽만 올린다면 혁신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이거는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거리에서도 가끔 이걸 제가 봤었나? 누구한테 들었나? 용해인 의원 광주에 출마한다. 이런 출마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현수막을 지난 추석 때 전국에 걸고 난 이후에 이제 전국에서 용해인이 혹시 이 지역에 출마하는 것인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소수정당이지만 그런 개혁 정당으로서의 모습에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호응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소득당이 이번 총선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은 지금까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심판 여론을 함께 좀 모아서 야권이 크게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소득당의 분명한 이 개혁 정치가 22대 국회에서 더 크게 펼쳐져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오늘이면 국정감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다 마무리되면 당내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선거 전략, 선거 전술을 구현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당내 논의는 진행할 것이고 이 선거제도 논의도 현재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너무 늦지 않게 또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도 그리고 전국의 국민들께도 선거 출마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해인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